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LA시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9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LA 한인회가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합니다. LA 시의회의 의석을 늘리는 계획안과 관련해 현행 15명에서 23명 또는 최고 3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신입 경찰관들에 대한 급여 인상 조치 이후 지원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향후 치안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공원 조성 자금을 착공을 위한 추가 자금 340만 달러가 LA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현재 내년 초를 착공이 목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헐리우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도 비공개로 인공지능 인사이트 포럼이 열렸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내년 3.2% 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인 인상폭은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칼스테이트 이사회가 202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6%씩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외무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4명 중 3명은 미국 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가 대도시 권역에서 한시적으로 발동한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행정명령 일시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3대 은행인 시티그룹이 조직 단순화와 감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는 사측의 새로운 제안을 거절하고 파업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이 우주기지에서 이뤄진 것을 주목하면서 북한에 러시아 위성 기술이 이전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 곳곳을 찾으며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들은 유례없는 폭거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방탄 단식이라면서 깎아내리던 여권에서 단식 중단 요청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1대6으로 패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한편 오타니 선수가 10경기째 경기에 나서지 않아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지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전 세계가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이 끝났지만 북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곳곳을 찾아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디를 그렇게 찾아가는 것일까요? KBS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현재 하바롭스크주 일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것으로 예고한 꼼소몰스크 나아무르까지는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지역 기차역에선 주변을 정비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내일 아침엔 차량이 통제됩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부터 첨단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엔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기지에 이어 전투기와 군함 제조시설까지 모두 보여주는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모레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실제 군함에 탑승해서 훈련 장면까지 시찰할 가능성도 현지에선 제기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겠지만 북한과 군사기술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북러는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발전이 러시아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이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하며 북한의 러시아 위성 기술이 이전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는 미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북러 간 거래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간 회담 결과를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걸 누구도 도와선 안 된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합의도 중대한 우려라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obviously have concerns about any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국무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인공위성 등 군사 협력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 무기 개발에 보탬이 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발사 기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호환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Increased cooperation and probably military transfers. As we've said for some tim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ey were going to discuss military transfers. That is quite troubling and would potentially b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블링컨 국무장관도 팟캐스트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건 그만큼 미국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반격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right now it's looking primarily to North Korea and to Iran. On one level, that's kind of a Star Wars bar scene of countries. So I think it does speak to Russia's desperation.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고 더욱 고립될 거라며 다른 나라와 공조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을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대러시아 물자 제공에 관여한 외국 기업 140여 곳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방금 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 명단을 업데이트하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시베리카, 루미노 등 핀란드 기업과 조선업체, 벤카르 등 튀르키예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와 튀르키예는 북대서양 조약기국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런데 동맹도 봐주지 않은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 핀란드 기업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기업의 드론 카메라, 광학 필터, 리튬 배터리 등 장비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망을 우회해 금지된 품목을 획득한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이번 제재 대상에는 대러시아 물자 제공에 환적 허브 역할을 한 국가 소속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를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이른바 2차 제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에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의 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또한 북러 간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동향 파악, 또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3국 간 공조를 더욱더 배가하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대외 군사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7천억 원, 50억 6천만 달러 상당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구매 패키지는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 제공을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우노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한 달 반 전 탄약 제공 합의 이후 선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탄약을 구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국방부 장관은 불행하게도 북한은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며 이는 러시아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제공받을 경우 현재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탄약 부족 상황을 완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거리를 두면서도 반미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내심 반기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젠15 전투기가 스키 점프대로 불리는 비행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목표물을 탐지하자 미사일에서 불을 뿜습니다. 지난달 처음 공개된 산둥 항모의 타이완 해협 통과 장면입니다. 이번엔 타이완 남동쪽 430km, 일본 오키나와 남쪽 650km 해역에서 이런 실전 훈련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파악한 항모전단 규모는 수상함만 6척, 여기에 지난 11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8척까지 합하면 최소 14척이 원양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타이완 해협에선 24시간 동안 군용기 68대와 군함 10척이 중간선을 압박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전투기 가운데 일부는 산둥 항모와 합류해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벌인 뒤 타이완 해협을 지나간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중국은 미군의 소형 항모가 동원되는 올해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에도 반발하며 바레만 일대에서 잇따라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진영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놓인 중국. 겉으론 무기 거래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으론 웃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쪽 오늘도 오전에는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서 쾌적한 초가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선선한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좀 더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한 주 동안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무려 10도가량 낮은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5도, 61도, 해안 지역은 72도, 6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위티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가 누출돼서 부근 집에 있던 주민 수십 명이 이른 새벽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가스가 누출됐고 이로 인해 비치 드라이브 선상 윈첼과 벨포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주택 32채에 있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소 75명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핀란 랭기지 아카데미에 임시 거처 쉘터가 마련돼서 글로 다 대피를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누출이 일어난 원인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대기 샘플을 채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남가주 가스 컴퍼니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이 일터에서의 인공지능 규제를 촉구하며 장기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 차원에서 헐리우드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 파업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가주의회가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13일 애쉬칼라 가주의원이 선보인 법안 AB459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배우나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으면서 배우들의 얼굴이나 체형, 목소리를 AI를 통해 디지털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와 아티스트의 AI 클로닝 금지 내용을 담은 AB459는 이미 AI 기술을 통해 외모나 목소리가 복제된 배우와 성우 등도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AI를 통해 복제된 배우와 성우 등 아티스트의 외모나 목소리가 향후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가주법에 따라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규정돼 AI 복제를 강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칼라 의원은 배우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며 배우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자신의 외모, 목소리의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스타워즈 영화에서 다스베이더 역을 맡았으나 배우로서는 은퇴를 선언한 제임스 얼 존스의 경우 스타워즈 후속작이 개봉하는 과정에서 스튜디오가 그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통해 복제되면서 배우들은 자신의 초상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배우들 가운데 상당수는 변호사 없이 AI로 복제한 자신의 초상권이나 목소리에 대한 소유권에 잘 완벽하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엑스트라로 일하는 배우들의 경우에도 이번 할리우드 파업에서 스튜디오 측에서 앞으로 엑스트라의 초상권을 영화사가 보유해 AI로 복제된 엑스트라를 영화사가 원할 때 사용하자는 발상을 내놓으면서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높습니다. 인공지능 AI의 경우 사물 혹은 사람의 이미지, 소리를 창조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까지 가능하다 보니 영화사 스튜디오 측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기반 전체가 인공지능으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팽배한 상황에서 가주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는 액션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또 연방 상원의회에서도 이례적으로 전국의 IT 그룹 CEO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AI 인사이트 포럼이란 이름으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모은 것입니다. 회의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열렸는데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그런 CEO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시민단체,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행사가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초당파적 AI 정책 토대를 구축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작업의 시작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법안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일을 너무 빨리 진행하면 망칠 수 있다 라며 유럽연합이 너무 빨리 가서 이제 그들은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정부가 AI 규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모두가 손을 들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규제의 가벼운 터치가 올바른 접근 방식인지 새로운 기관이 AI를 감독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기관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중국 공산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가치가 AI 개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AI의 투명성, 의료 분야에서의 AI 적용, AI에 의한 노동자 대체, AI 규제 주체뿐 아니라 딥페이크와 AI 워터마킹을 포함해 선거 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제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라고 했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 알만한 사람이 누구냐? 가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순다라 피차이 구글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등입니다. 렌트 비용이 밀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LA시의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LA 한인회가 이번에도 한인들의 신청 대행에 나섭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의 ULA 이멀전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LA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족 중에 하나라도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줄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렌트비가 한 번이라도 체납된 세입자들로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7만 650달러 이하, 2인 가구는 8만 750달러 이하, 3인 가구는 9만 850달러 이하, 4인 가구는 10만 900달러 이하, 5인 가구는 10만 9천 달러 이하, 6인 가구는 11만 7,050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 웹사이트는 housing.lacity.org로 신청은 19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 접수가 시작되는 19일에 웹사이트에 공지됩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이 신청 프로그램이 첫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는 다음 날인 20일 수요일 날 그리고 21일 목요일, 22일 금요일 3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LA 한인회 전화 323-732-0700번으로 사전 예약이 권고되며 급한 경우에는 워크인으로 LA 한인회관을 찾으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부 사항이 발표나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다큐멘테이션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LA시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신청하시는 분 아이디 뭐 누구나 있으시겠지만 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집 계약서 리스 어그리먼트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렌트비가 얼마 밀려 있다라는 이제 그 증명서가 필요한데 보통 렌트 두 노리스라고 해서 랜드로드가 렌트비가 밀리게 되면 테넌트한테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득증명서류, 뭐 세금 보고 서류라든가 본인의 인컴이 그 중간 소득을 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 네 가지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 동안 시행돼 온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종료되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늘어나자 캐런 베스 LA 시장은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긴급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의 공약은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치안 강화도 물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 문제 너무나 지친 LA 시민들은 캐런 베스에게 노숙자 문제 좀 해결해달라 라면서 캐런 베스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뭐 몰아준 건 아니죠. 네. 리카르소 후보에게도 표는 뭐 가기도 했는데 당시 시장 후보의 공약은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접근법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텐트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텐트촌마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영리기관 얼반 아침이가 운영하는 안전한 수면마을 세이프 슬립 빌리지 LA시 곳곳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얼리우드, 컬버시티, 사우스 LA 등에서 노숙자용으로 규격화된 텐트촌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캠핑촌 같아요. 불도 있고요. 그리고 딱딱 규격에 맞는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컬버시티의 경우 벨로나 클릭 수로 뚝을 따라서 외진 구역에 흰색 오두막 같은 텐트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육군 야전 기지와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우스 LA는 폐쇄된 링컨 티어러의 주차장에 캠프용 텐트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일은 설치된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안전한 수면 마을의 공통 목적은 노숙자를 보호하고 매번 식사와 화장실, 경비 등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텐트촌이 가장 신속하고 저렴한 피난처다라는 결론을 이들은 내렸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살짝 다릅니다. 텐트촌을 없애야 하는 마당에 텐트촌을 세우다니 라는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주차장 부지 내에 이 포켓팍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착공을 위한 추가 자금 340만 달러가 LA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착공 목표 실현 가능성이 한 발 더 다가선 것입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헤더 허트 LA 10지구 시의원이 지난 5월 24일에 상정한 추가 자금 요청안을 참석 시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요청안은 10지구에 할당된 콤비 펀드에서 340만 달러를 피오피코 라이브러리 포켓팍 공사 자금으로 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당국이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콤비 펀드는 부동산 개발자들이 부동산을 개발할 때 세금처럼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금을 의무적으로 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해당 지역의 공공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오피코 라이브러리 포켓팍 완공까지 필요한 총 비용은 2,660만 달러로 추정된 가운데 이번 콤비 펀드까지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확보되는 자금은 모두 1,340만 달러로 내년 초에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타운 등 LA 전역에서 강력범죄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LA 경찰 인력은 줄여서 치안 문제, 치안 불안,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LAPD가 신입 경관들에게 대한 급여 인상 조치 이후 지원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경찰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LAPD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경관은 아직 부족해서 이 같은 상황이 한인 경찰직 희망진들에게도 지원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 이런 치안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 돈에 좌지우지되는 게 맞을까요? 사명감이 있고 좀 뭔가 남다른 애국심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돈 때문에 LAPD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 좀 씁쓸합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원자 수는 전달에 비해 25%가량 늘어난 1,0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지원자 수는 이전까지 월 평균 840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0여 명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지원자 급증은 LA시의회가 신입 경관들 초봉을 86,19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우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데 따른 영향으로 일단 LAPD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표기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LAPD 경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봉 인상, 헬스케어 혜택 확대, 순찰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해 연봉은 86,000여 달러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86,193달러로 기존의 연봉보다 12.6%가 인상됐고요. 매년 향후 4년간 3%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입 경관 초봉 2027년에는 94,000달러가 됩니다. 2주 전 벽을 타고 올라가 교도소를 탈주했던 탈옥범이 어제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영화 같은 탈옥 수법으로 교도소를 탈출한 살인범 다넬로 카발칸테입니다. 결국 도주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네요. 브라질 출신의 카발칸테,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탈옥 이후 열흘 넘게 당국의 대대적인 추적을 따돌리며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자, 탈옥 당시와는 달리 깨끗하게 수염을 밀었네요. 또 외모를 변신시키고
민가의 차고에 침입해 총기와 탄약까지 훔쳐내면서 지역 주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다만 이 탈취 사건 때문에 경찰은 수색 범위를 크게 좁힐 수가 있었고요. 열화상 카메라와 수색경까지 동원한 끝에 현지 시간 13일 숲속에서 도주 중이던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민주당 관련 단체로부터 첫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 선거 사무실은 이스트 LA에 기반을 둔 동부지역 진보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환경, 신뢰도 높은 서비스, 정직한 정부 등 유 후보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안다. 전문 정치인들이 우리 도시에 끼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라며 그레이스 유 후보 지지 선언을 함께 밝혔습니다. 한국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들은 4명 중 3명꼴로 미국 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외교부 외국 공무원 자녀 중 외국 국적 자녀가 20개 나라 175명으로 집계됐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과 러시아가 6명, 폴란드 4명 순이었습니다. 재외 공간에 공관장으로 있으면서 자녀의 이중 국적을 신고한 건수도 최근 4년 새 11건으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노스 방향입니다. 로럴 캐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5번 사우스 방향 쉘던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로즈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5번 이스트 방향에서 605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크랜스 에비니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노스 방향 솔리데드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과 세 번째 레인에 걸쳐서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칼슨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보다 3천 건이 늘면서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열기가 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0.5% 증가에 이어서 8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가 상승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는 6월 0.1% 하락했다가 7월 0.4% 상승한 데 이어 8월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노란불이 켜진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베테랑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가 13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명 칼럼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한 것에 대한 내 존경심을 감안할 때 말하기는 고통스럽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한다 라고 쓴 것입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30초 얼음 사태로 고령 정치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나이를 옹호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에 집중된 고령 리스크가 자신에게도 전이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자 방어막을 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바이든 대통령 고령 논란과 관련해 나이는 흥미롭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예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잃는데 40세나 50세에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전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 그는 심하게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홈디포의 공동 창업자 버니 마커스를 거론하면서 내 친구 마커스는 90인데 여전히 날카롭고 예전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윈스턴 처칠도 80대에 경이로운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지난 12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은 총격 사건 용의자로 10대 청소년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이름과 나이 등의 자세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만 경찰은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뉴멕시코 주지사가 대도시 권역에서 한시적으로 발동한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명령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우리아스는 버나릴로 카운티 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30일간 금지한 뉴멕시코주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10월 3일에 열리는 소송의 본심리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아스 판사는 끔찍한 행위에 맞서서 행동하길 원하는 주지사를 비난하진 않는다면서도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관련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연방의회 UFO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외계인 유해를 비롯해 그 존재와 관련된 증거를 수십 년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멕시코에서도 UFO 청문회를 통해 1000년 전 외계인 유해로 추정된다는 물체가 제시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2개의 관이 놓였습니다. 관 속에는 2구의 깡마른 미라 형태의 유해가 담겼습니다. 크기는 작은 아기 정도로 신체 구조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의 형태를 갖췄지만 두상은 앞뒤로 지나치게 길쭉합니다. 또 손가락은 각각 3개입니다. 멕시코 언론인이자 이 분야 연구자는 이 유해들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와도 관련 없는 비인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우사는 이 유해들을 지난 2017년 고대의 거대한 지상 그림으로 유명한 페루 나스카 근처의 모래해안 깊은 곳에서 찾았고 700년에서 1800년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해들의 엑스레이도 제시됐는데 전문가들은 몸속에 여러 개의 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았고 청문회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의회의 이번 청문회는 외계인의 존재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는 멕시코의 항공우주보호법과 관련해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사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홍수 물길을 따라서 시체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다라면서 참혹한 현장을 증언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분열된 리비아의 정치 상황 탓에 정확한 집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자가 무려 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리비아 동부의 항구 도시 데르나의 위성 사진입니다. 위 사진은 약 2달 전, 아래가 이번 홍수가 휩쓴 뒤입니다. 길이 사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깔끔하던 항구는 온통 붉은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중부의 알 밀리타니아 지역은 아직도 절반 이상 물에 잠긴 모습이 드론에 잡혔습니다. 내려와서 보면 더 처참합니다. 무너진 건물들과 뒤집힌 채 처박힌 차량들이 대홍수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시신들이 쌓이며 마을 전체가 시체 안치소로 변한 듯합니다. 피해가 집중됐던 데르나의 시장은 사망자가 18,000명에서 2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댐을 무너뜨린 열대성 북풍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torm Daniel is yet another lethal reminder of the catastrophic impact that the changing climate can have on our world. 인재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보고서 등에서 홍수에 대비해 댐을 보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분열된 정치 상황 탓에 손 놓고 있다가 재앙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집트와 튀니지 등이 구조대를 파견하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구호 자금과 물품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안한 리비아의 정치 상황이 구조 활동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경기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 보러 이 다저 스타디움 찾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LA 다저스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에게 1대6으로 패했습니다. 근데 한인 야구 팬들은 샌디에고 보러 가시는 분들 많죠. 김하성 선수 어제 출전했는데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도루를 추가하든 안타를 추가하든 지금 모든 게 김하성 선수 자신의 개인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많은 한인 팬들이 응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2대3으로 패하면서 LA 엔젤스 경기를 잘했네 못했네 원래 못하는 팀이잖아요. 지금 모든 포커스는 마이크 트라우트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에게 쏠려 있는데 오타니가 어제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10경기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정적 여론은 100회 무익하다면서 아시안컵 결과로 평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땅을 밟은 건 올스타전 이후 약 한 달여 만입니다. 사우디와 평가전 이후에도 유럽에 남고 싶었지만 불거지는 외유 논란 속에 귀국을 택한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행이 썩 내키지 않았던 결정이었음을 내비쳤습니다. Yeah, because you asked for it. No, because obviously the KFA said, there's a lot of media waiting normally for the team when they come back home.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지만 애써 여유롭게 받아 넘기려는 뉘앙스도 남겼습니다. With Germany or United States, we never got a reception at the airport with the team after friendly games. So that's new to me. 6경기 만에 어렵사리 첫 승을 챙겼지만 여전히 전략 전술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내년 아시안컵에서 성적으로 증명하겠다며 직을 걸 뜻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The benchmark is the Asian Cup. Once you fail, then if we fail, the coaches fail, then you can absolutely criticize and get fired or whatever you want to. But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주말 모처럼 K리그 경기를 관전하며 10월 A매치를 위한 새 얼굴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한편 장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놀리고 있는 한국 축구팀에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합류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해서 조별리그를 에이스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당초 축구협회는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합류 일정을 오늘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아직도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황선홍 감독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조속히 합류를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그 PSG와 그 합류 시기가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차전 쿠웨이트전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강인의 조기 합류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허벅지 부상에서 아직 회복 중인 이강인은 이번 주말 리그 경기는 뛰지 않을 예정이지만 20일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또 더 늦어지면 25일 마르세유와 리그 경기까지 소화하고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별리그를 통째로 걸은 채 16강 토너먼트 이후에서나 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매불망 이강인을 기다려온 황선홍 감독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조별 예선 한두 경기 전에는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황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내년 1월 아시안컵 국가대표 차출까지 의식해 협조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5년 전 토트넘 손흥민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신 이듬해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부터 뛰었습니다. 이강인을 제외한 대표팀은 16일 결전지 항저우로 출국해 쿠웨이트와의 1차전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NFL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NBA도 시즌을
하게 되겠죠. 네, 겨울 스포츠들이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BA 사무국이 각 팀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및 컨디션 관리 차원의 결장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NBA 사무국은 주전 선수들의 결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전급 선수들이 리그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규리그 82경기를 치르는 NBA에서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컨디션 관리 차원의 결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의 결장을 NBA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NBA 30개 구단 가운데 25개 팀의 50명 선수가 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고 15개 구단은 2명 이상의 관리 대상 선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